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자, 담당 재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자, 이거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이 판사가 스스로 이 사직을 낸 건지, 이 판사가 지금 교묘하게 이제 곧 사직 이 기한이 임박해 왔지 않습니까? 90일 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요. 이재명한테 공직 출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내락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표를 낸 딱 시점이. 자, 그래서 요 내용, 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예, 두 명의 판사가 지금 사표를 거의 동시에 낸 걸로 보이고요. 또 배석 판사들도 이번 2월 인사가 있을 경우에 이번 인사에서 또 배석 판사도 바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물 건너갔는데 이재명의 기본 목표가 재판 지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인데 너무나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직법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6개월 내에 정리를 하라. 이게 이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 의무 상황으로 이제 법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새로운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송영길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건데, 송영길 재판은요, 지금 재판장이 바로 윤관석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길하다. 송영길은 이제 그야말로 법정 구속으로 갈 수밖에 이미 되어 있지만은요, 1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요것도 또 6개월이 넘어가면 이게 또 풀려나서 또 재판을 받게 돼요. 이상한 현상인데 이게 이제 김명수 사법부가 남기는 잔재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6개월이 안에 1심 재판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이거 다시 이제 풀리는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지금 그 윤관석 재판부의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요거 법정 구속 딱 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이 요거요 완전히 짜고 친 고스톱. 그래서 문재인도 뇌물죄로 걸려들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작업과 관련된 뉴스도 여러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이거 날새가면서 방송을 해도 다 끝날 수가 없네요. 워낙 비중 있는 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판부, 지금 이재명의 재판부는 크게 세 개예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앙지법의 34부, 이게 하나 있고요. 33부에 김동연 판사가 하고 있는 우의정 교사 사건 플러스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게 이제 하나 있고, 이제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리돼서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세 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판이 또 있어요. 요 재판은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 언론에는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이재명이 빠지고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내받는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은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요렇게 이제 총 대장동 일단동 재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직접 재판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재판 담당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요. 강규태 이 판사도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그동안에 재판을 쭉 진행해 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사정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제 맨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제일 빨리 끝나야 되고, 더군다나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내용이 뭡니까? 김문기 알았냐 몰랐느냐? 몰랐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는 뭐냐? 백현동 사건이거든요. 백현동 사건에 특혜를 줬느냐 안 냈느냐? 요것도 재판이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 재판도 거의 1년 8, 9개월 이렇게까지 지금 올해, 왜냐면 작년 10월에 그 2022년도 지금 10월에 했으니까요. 자, 1년 하고서 그러니까 1년 6, 7개월이 지금 가는 것이죠. 요런데 1심도 안 끝나고 김문기 건만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백현동 재판의 경우에는 백현동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 백현동 김인섭 재판의 이 판결이 2월 초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요것이 나오면 이제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선 선거, 총선 전에 선거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전부 다 물이 다 건너갔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요, 재판장이 사표 내면 재판장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공판 절차를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공판 갱신 절차. 그래서 증거조사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배석 판사 2명도 2월 정기 인사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통째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규태가 왜 사표를 냈는지 그 배경 요인에 대해서 이거 내부 누가 좀 양심선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검찰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강규태가 말이죠. 총선 출마를 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총선 출마를 한다? 그러면 뒷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뒷거래 가능성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형사 1단도 대장동 일당 재판부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제 31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강규태는 30기고 요 사람도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김상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요.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을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의혹들, 그리고 남욱하고 유동규와 연루된 우일의 이 특혜 의혹, 요런 사건을 심리왔는데, 야, 참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매우 심각한 상황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또 참고적으로 이제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송영길 재판부, 이제 최근에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송영길 재판부 배정이 됐는데, 법원은 통상요, 절차에 따라서 무작위로 이런 사건을 배당해서, 지금 이제 이 배당을 해오는 게 통상적인 이제 관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 재판부를 배당했는데, 재판부 배당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1-1부 재판장은 허경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경무는요, 지금 연수원 30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 부장판사가 재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21-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어요. 그래서 1부 허경무 부장판사가 이 송영길을 맡는데, 이 허경무 부장판사는 지금 어떤 재판을 맡아 왔느냐? 요 분은요, 지금 이제 윤관석 재판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번에 윤관석 판결이 이제 곧 내리게 되는데, 윤관석 재판이 결국은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관석이가 거의 다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 때릴 수가 없지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형사 21-2부는 또 누가이냐? 주심이 김종건 부장판사예요. 요 김종건 부장판사도 죄송합니다. 형사 21-2, 예, 그렇죠. 이 김종건 부장판사도 연수원 31기인데 윤관석, 강래구 이 재판을 쭉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21부가 이제 부장판사들 셋이 딱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징역 5년을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구형했지 않습니까? 징역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징역 2년 이상이 통상적으로 한 절반쯤 이제 선고를 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송영길한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배당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송영길 이제 재판 배당은 그냥 통상적인 절차, 쭉 순서대로 전산으로 배당 처리하는 거. 이게 별도의 재정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 절차로 배당하다 보니까, 즉 무작위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 형사 21부로 배당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 잠을 못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요 내용도 이제 내내 이제 법원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12조선에서 오늘 뭐 대대적으로 지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이 핵심 관계자로부터 문재인 청와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 부당한 개입은 뭐냐? 공모도 내기 전에, 이 공모도 내기 전에 벌써 이상직위를 내정해 놔버렸어요. 그리고 공모도 내기 전에 이상직한테 중진공에서 그 자료, 아예 모범 답안지를 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중진공, 그래서 이런 것은요, 최근에 이제 지난 11월 달에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자료, 중진공이 이상진공의 이사장 지원서 작성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문서,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내부 자료를 딱 이상진가 실제로 낸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싹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A4 10장 분량의 자기소개서 하고 직무수행 계획서가 있는데요. 중진공에서 지금 입수한 압수수색한 자료하고 내부 자료하고 실제로 이상지가 써낸 자료하고 대부분이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검찰이 확보한 진술을 따르면은 청와대 전화를 받은 뒤에 중기부 내부들을 거쳐서 이상직에게 서비스 자료를 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요, 이런 임명 과정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하고 매우 비슷하다. 면접 대비 자료를 미리 건네줬거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요 사건도.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김은경하고 당시 신미소 인사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전부 구속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직권남용으로 지금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2017년도 말부터, 왜냐하면 2018년도 3월에 이사장이 취임했는데, 취임하기 그러니까 몇 달 전입니까? 한 서너 달 전에 이미 이상직위를 갖다가 내정을 내놓고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정했다는 내용을 갖다가 최수규 당시 중기부 차관한테서 중기부 관련 직원이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에서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위를 내정 결정했다. 요렇게 최수규 차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당시 이 비서관실 여기로 수사를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사비서관실에서 요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당연히 문재인한테 또는 김정수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총선하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속도로 냈다. 그래서 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2018년도 3월에 주고 2018년도 6, 7월경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준 이 대가로 이 사위를 특별 채용했다. 그래서 이 채용은 일종의 뇌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다 이재명 씨와 똑같아요. 이재명이도 아니 그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벌써 이 김만배한테 다 주는 걸로, 이 화천대한테 주는 걸로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모 지금 계획안이 나갔잖아요. 자, 이것도 이상직한테 다 주는 걸로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상직에 맞춰서 그때야 나중에야 이제 공모도 들어가고 미리 답안지까지도 다 중진공에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고, 야, 이게 사위 하나 좀 하려고 말이죠. 특혜 취업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 사위 지금 이혼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뭐든지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다 죄받았으니까 이런 이혼으로까지 연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는 인사수석비서관실 수사가 다 끝나면 결국은 이거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이거 문재인하고 김정숙한테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인간들이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행세를 했으니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예,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이죠. 울산에 있는 UBC 울산 방송하고 인터뷰했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전과자가 너무 많아. 44%. 이런 예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발언이고 또 하나는요. 원칙과 상식, 이 비명계 4인방 이런 사람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요,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신당 방향은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선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동지들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요, 탈당과 관련한 민주당 내의 현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사되고 있고 도덕성과 다양성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에서 68명 정도가 지금 전과자인데 이게 44%나 된다는 거죠. 요거는 다른 당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이랬던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찾아왔지만 지금은 이게 딱 고장났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에 빠져 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권의 분열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양당을 지지하고 양당이 좋다는 분들을 빼가자는 게 아니고 요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민주당을 떠난 분들을 다시 모셔와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11일 날 탈당 그리고 이 창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내일 당장 내일요.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데 내일 이 출판 기념회는 이준석, 금태섭 이런 분들도 전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자연스럽게 신당 추진 세력들하고도 이제 만나게 되고 4명이 다 만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제3지대가 제대로 딱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지금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객 출마. 지금 이제 비명계들 갖다가 싹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객 출마. 예를 들어서 박용진 자리에는 낙검수, 정봉주를 갖다 박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자객 출마가 신당에 미칠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출판 기념회 축사에서 정치판에 들어가면 신념보다는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쉬운데 그런 정치는 이제는 질린다. 그래서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내가 힘이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감은 남아있다. 예. 지금 국회의원 5선이나 하신 분이 지금 정치를 잠깐 처리한다고 잃어버리겠습니까? 예.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요. 이제 오늘 모임을 갖고 이 거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칙과 상식은요. 이재명한테 이제 그동안 사퇴, 통합비대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류 후에 경선을 하느냐 아니면 잔류 후에 경선 이거 보고 다 안 하고 불출마해버리느냐 아니면 탈당 후에 불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탈당 후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하느냐 요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원호 의원은요. 탈당한다면은 이재명, 이준석, 죄송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당 추진 세력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참석하겠다는 현역 의원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칙과 상식 이게 전부 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참여할 경우에는 정치적 파급력이 굉장히 이제 커질 것이고 도미노 탈당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심야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